마지막으로 되게 막 어려운 케이스 있잖아요. 어려운 케이스. 그래서 환자분이 오셔서 저기 갔더니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왔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런 케이스가 이제 제가 성공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되게 기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어려운 케이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치과 치료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예지성과 반복 재현성입니다. 치과 치료할 때 예지성은 예습할 때 예자인데요. 미리 알 수 있는, 내가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잇몸 치료를 하거나 근관 치료를 하거나 크라운 수복을 하거나 치과 관련된 시술을 했을 때 이걸 이렇게 시술하면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수명이 얼마고 성공률은 얼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데이터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평균적인 데이터 외에 저만의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이 치료를 했을 때 몇 프로의 확률로 성공하고 몇 프로의 확률은 실패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지성인데, 제가 심하게 상한 치아에서 근관 치료를 해서 크라운을 했을 때 이 치아가 문제없이 별탈 없이 치료가 성공해서 잘 쓸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이제 저마다 기준은 다르겠고 뭐가 이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라면 90% 이상의 내가 똑같은 케이스를, 이 케이스를 10번을 했을 때 항상 일관적으로 9번은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거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진행하겠지만, 제가 어떤 똑같은 케이스를 10번을 했을 때 성공률이 뭐 60% 정도예요. 즉 10번 하면 6번은 성공하고 4번은 실패한다. 그럼 이걸 과연 제가 올바른 치료법이라고 밀 수는 없잖아요. 10번 했는데 6번을 성공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의료는 항상 성공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실패할 확률을 항상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료에서 실패라는 거는 가급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10번을 했는데 4번을 실패한다? 그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치료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치료에서는 10번 하면 9번 이상은 다 성공해야 되겠지만, 아주 어려운 케이스, 이거는 진짜 누가 해도 10번을 했을 때 9번을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야 라는 케이스는 이제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이게 성공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번 하면 6번 성공할 수도 있지만 4번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거 이후의 방법이 만약에 발치나 이런 거라면 그때는 이제 시도를 해볼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근관치료, 재근관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실패하면 빼야 돼. 하지만 마지막 치료로서 성공률이 높진 않지만, 성공률이 예를 들어 50%라고 하면 그래도 10번 하는데 5번은 그래도 이게 치료가 안 돼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한 50%는 5번은 그래도 치료가 잘 돼서 뭐 크라운을 다시 씌우고 쓸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치과 치료는 항상 높은 성공률을 감안하고 이제 실패 확률을 확 줄이면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의료입니다. 그리고 반복 재현성은 뭐 예지성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치료를 오늘 하건 제가 내일 하건 1년 후에 하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치료를 이제 우선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반복 재현성이 될 수가 있는데, 치과 치료를 할 때는 뭐 모든 의료 영역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예지성과 반복 재현성을 무시하고 치료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려운 케이스는, 저도 이 케이스가 10번 했을 때 한 번 정도 실패하고 나머지는 다 성공합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얘기하고, 제 생각에도 이거는 성공률이 잘해봐야 70% 정도 되려나 아니면 60% 정도 되려나 했던 게, 성공했을 때 이거는 이제 약간의 운이 따라준 거였겠죠. 성공률이 뭐 10번에서 한 번 정도 실패하고 다 성공한다, 이런 치료가 아닌 이상은, 물론 이제 이런 치료를 예약이 잡혀 있으면 그 전날 집에 들어가서 일찍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출근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성공했을 때는 기분이 좋고 이제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분은 이제 저희 치과에서 계속 잇몸 치료를 받으시던 분이셨어요. 잇몸 치료를 받는데 지금 오른쪽 위에 이 어금니와 이 어금니가 뼈가 많이 녹고 염증이 심해서 잇몸 치료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기다렸는데, 지금 이렇게 하얀색 선으로 보이는 여기에 이제 상악동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위로도 잇몸이 안 좋아서 이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뼈가 푹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뼈 이식을 해서 이걸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악동 내부의 뼈 이식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됐을 때 굉장히 뼈가 잘 돼요. 예지성이 아주 높은 뼈 이식입니다. 조심해서 실수 없이 진행했을 때 뼈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이렇게 이건 저희가 수직골 재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이렇게 뼈 이식을 했을 때는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이게 뼈가 100% 되느냐, 상악동에 뼈 이식을 했을 때보다는 예지성이 좀 떨어져요. 이게 뼈가 되는 거는 수술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이게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런 거야말로 잘 될 때도 있고 문제가 없어도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상악동에 뼈 이식해서 이게 긴 크라운을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수직골 이식을 해서 수직골 재생을 통해서 원래 크라운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이제 그 성공률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수직골 이식을 진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뼈 이식을 했어요. 나사가 보이실 텐데 수직골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 골 이식제를 지지해줄 지지용 스크류, 얘는 이식제가 뼈가 잘 될 수 있게끔 차단막을 고정하기 위한 스크류, 이런 스크류를 쓰면서 뼈 이식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었죠. 수직골 이식을 이만큼은 했는데 그래도 수직골 이식이라는 게 제대로 100을 이식했을 때 100이 다 뼈가 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흡수가 일어나서 요만큼의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만한 뼈는 있어서 여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의 완성까지 잘 이루어진 모습인데요. 이런 케이스는 약간의 운도 따라주었고 그날 컨디션 조절을 잘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 어려운 케이스가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치료가 되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런 치료를 했을 때 보람을 느끼겠죠. 자, 이분은 잇몸뼈가 너무 안 좋아서 여기 2개의 치아를 발치를 했어요. 발치하고 나니까 아래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의 신경 근처까지 뼈가 녹아있고 이 상태로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어서 이분도 이제 수직골 이식이 필요한 증례였습니다. 발치하고 한 3개월 정도를 기다렸죠. 잇몸이 충분히 아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고 혹시라도 뼈가 더 차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봤고요. 3개월 정도 지나서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뼈가 많이 녹았던 부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찼는데 지금 이렇게 아래 이제 턱뼈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신경까지 거리가 앞에는 좀 괜찮은데 뒤에가 너무 짧고 앞에도 다른 부위랑 다르게 약간 여기 부분이 어둡잖아요. 뼈가 아직 다 성숙하지는 않아서 이제 수직적인 뼈 이식을 하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멤브레인 고정용 나사를 하나 받고 뼈 이식을 이렇게 하고 이제 잘 꼬매놨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뼈 이식하고 2달 후에 혹시 뼈가 잘 굳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면 이제 뼈에서 신경원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케이스를 제가 보여준 이유는 여기 이제 잇몸을 꼬매놨는데 항상 뼈 이식은 제가 예전에도 임플란트 뼈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꼬매놓고 그 잇몸이 어디 벌어지거나 상처가 벌어지는 데가 없이 잘 아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 뼈 이식한 게 뼈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잇몸이 깨끗하게 아물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굉장히 단단하게 뼈가 잘 되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잇몸 잘 아물고 뼈가 잘 되어서 촉진했을 때 어느 정도 단단함이 느껴지고 뼈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분도 되게 어려웠던 케이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치료가 예지성이 일반적인 치료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에요. 10번 했을 때 제가 이런 똑같은 케이스를 10번을 했을 때 한 번만 빼고 나머지를 다 성공한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조심해서 시술은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10번에서 9번을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케이스 같지는 않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그래도 조심해서 했을 때 잘 이루어졌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제가 이제 치과의사로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소소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인으로서 보람은 결국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항상 보람을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적으로 제가 꿈꾸는 것도 저는 이 치과의사란 직업이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는 제가 이과라서 갈 수 있는 게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때도 제가
뭐 여기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94학번이거든요. 수능 1세대입니다. 수능 1세대. 근데 94년에 태어난 친구가 저희 치과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되게 어떻게 보면 오래전 일인데 그 수능이라는 시험이 저는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는 몰랐는데 어쨌건 저는 94년도에 수능 1세대 1차 8월, 2차 11월에 봤던 게다가 저 본고사까지 봤는데요. 하여간 그때에도 이과 애들은 그냥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그냥 뭐 의대나 치대 보내고 뭐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고 그때 이제 치대를 가서 치과의사가 되었는데 뭔가 제가 손끝으로 뭔가 치료를 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이런 부분들에서 보람을 느끼고 잘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되게 잘 맞고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치과의사로 살면서 제 손끝으로 무슨 진료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결과가 나와주면 이런 부분에서 하나씩 만족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직업에서 뭐 직업마다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저마다 제각각 다르긴 할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직업을 아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만족의 포인트를 잘 찾아서 잘 만족하시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